83년 이전에 태어난 분이 있고 83년 이후에 태어난 분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83년생이 지금 나이로 정확하게 40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돈을 2, 300도 못 벌어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절약과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의 역사를 봤을 때 80년대의 금리 인상, 그리고 90년대의 금리 인상, 그리고 2000년대의 금리 인상, 그리고 2010년대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 지금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항상 일정 기간이 지나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나타났죠. 경기 침체는 금리를 올리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금리가 바로 이건데요. 자,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말이죠. 여러분, 크게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이냐 후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이냐 후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B씨냐 A씨냐라는 거죠. 이 C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크라이시스, 금융위기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금융위기 이전과 금융위기 이후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은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이 정말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알았었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는 이 비정상이 그냥 정상처럼 돼버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줄남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과소비, 무책임, 그리고 무경제 개념, 그리고 대박 심리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지금 돈줄남은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돈을 쉽게 빌리는 풍조,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애프터 크라이시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풍조를 마치 비정상인데 정상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돈 빌려서 주식 사고, 돈 빌려서 집 사고, 돈 빌려서 차 사고, 사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83년도 이전에 태어난 분과 83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한 번은 꼭 혼쭐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83년 이전에 태어난 분이 있고 83년 이후에 태어난 분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83년생이 지금 나이로 정확하게 40세입니다. 여러분, 40세. 자, 40세가 안 되는 분, 그리고 40세가 넘는 분들. 자,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말이죠. 금융위기 이전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분은 바로 83년 이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지금의 소비 문화가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잘 아는 세대. 그게 바로 지금의 40세 이상, 83년 이전에 태어난 분이죠. 자, 그런데 83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은 세상에 딱 나오고 25살 때 사회에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회에 딱 나와 보니까 그냥 이미 금융위기 이후인 거야. 그러니까 금리도 매우 낮고 돈 가치가 무지무지하게 낮았던 시절, 한마디로 돈 빌리기가 너무 수월했던 시절, 그러니까 돈 빌려서 소비하고 돈 빌려서 차 사고 집 사고 주식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런 시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입니다. 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상이었던 세상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BC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위기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2008년 이전엔 어땠느냐면 말이죠. 직장인들의 월 소비 분포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규 분포인데요. 직장인들의 월 소비 분포가 이런 그림이었다. 자, 250만 원이 평균 소비다 그러면 어때요? 뭐 70만 원 쓰는 분부터 평균은 250이지만 500만 원 쓰는 분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고 이게 거의 대부분 95% 안에 들어오는 소비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적게 쓰면 70, 80, 많이 쓰면 500만 원이고 뭐 평균이 한 250이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95% 범위 밖에 있는 아웃라이어도 있었겠지만 네, 그거는 뭐 숫자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작고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았겠죠. 자, 그랬는데 자 이제 이게 이 시절에는 말이죠. 고소득자 또는 근검 절약을 하면 고소득자는 뭐 당연히 부자가 됐을 거고 근검 절약을 하면은 자본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던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AC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fter Crisis에 살고 있다. 위기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로 평평해지느냐면 자,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자, 보이시죠? 자, 숫자도 어떻게 바뀌느냐?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는 평균 500만 원을 쓰는 시대인데 적게 쓰는 사람은 150이고 많이 쓰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의 소비 분포가 우리가 위기 전과 위기 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시죠? 이제는 상당히 평평해졌다, 넓어졌다. 당연히 평균도 증가했지만은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 굉장히 적게 쓰는 사람 간의 이 소비의 분포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여러분, 고소득인데도 돈이 안 모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위험하다. 나는 말이죠. 평균적인 가구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예를 들면 나도 한 5, 600 벌고 맞벌이 하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도 한 5, 600 벌어서 와, 소득이 막 1000만 원 넘어가. 근데도 돈을 못 모아. 야,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는 나가서 우리가 점심을 사 먹는다 그러면 10,000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 먹었어요. 근데 비싼 거를 사 먹고 럭셔리로 가자 그래도 뭐 2, 3만 원 이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돈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돈을 잘 버는 사람,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혼쭐이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을 보면 야, 진짜 부러울 정도로 소득이 높다. 근데 소득이 높은데 돈이 안 모여. 자본 형성이 굉장히 더딥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많은 마케팅, 지금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장의 마케팅 중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들이 고객 여러분들의 돈 주머니에서 돈을 빼와야 되는데 하이엔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는 정말 비싼 물건들이 많아졌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안 쓰고 버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돈줄남이 생각하는 지금 AC,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최근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플렉스 뉴노멀 시대다라는 거다. 플렉스 뉴노멀 시대. 이 플렉스 뉴노멀 시대가 뭡니까? 이제는요, 돈을 2, 300도 못 벌어도 다 외식합니다. 그리고 외식이 옛날에는 돈을 잘 벌면 외식을 많이 하고 돈 소득이 좀 낮으면 아유 외식하지 마. 집에서 해 먹어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외식이 일상화됐죠. 해외여행? 옛날에는 좀 소득이 높아야만 갔어요. 그리고 소득이 낮으면 돈을 모아야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냥 다 가. 소득이 높든 낮든 다 가죠. 명품? 옛날에는 5, 60대가 시장을 주도했죠. 그리고 5, 60대 아닌 20, 30대는 명품을 살 정도의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사. 그 다음에 파인 다이닝,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이거는 뭐 고소득자나 자산이 많은 부자들만 했는데 이젠 다 해. 예. 호캉스? 이거 뭐 호텔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과거에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소득이 높지 않으면 안 했거든요. 이제 다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건 뭐냐?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거예요. 소비에 새로운 기준이 등장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겁니다. 자, 은행원 굉장히 연봉이 높죠. 은행원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놀라지 마세요. 20년 이상 근속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한 달에 받는 소득으로 2천이 넘습니다. 근데도 집을 못 샀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금 심각한 것이 바로 이 플렉스 뉴노멀 시대의 소비 기준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이다. 거기다 마이카, 차에 대해서는 뭐 말할 나위도 없죠. 돈줄남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차 문제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생겼던 그림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던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 와, 한쪽으로 엄청나게 쏠렸죠. 여러분 가운데가 보이십니까? 지금 평균점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오른쪽으로 지금 보이시죠? 상향 평준화됐어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돈줄남이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돈이 적은 저소득은 어때요? 긴장이라도 하죠. 우리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좀 과소비하면 안 돼. 그런데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돈 좀 잘 번다라고 하는 고소득군이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소비로 복귀가 중요한가? 늘 얘기하지만 재테크는 말이죠. 여러분, 재테크는 돈을 모으기도 전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예, 재테크. 시작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많은 분들이 왜 정상 소비로 복귀가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정상적인 소비로 복귀가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왜 시작이 안 될까요, 여러분? 시작이 안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뭐 10가지 정도의 정말 피해야 될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카드값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아껴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비 스타일을 정확히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정상 소비로 복귀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줄남이 개발한 소비 MBTI라는 게 있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3만 명 정도가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가 적어도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4, 5분 정도? 이 4, 5분 정도를 투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해봐야 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비 MBTI. 자, 여러분, 고정 댓글에, 그리고 우리 뷰티풀 돈줄남 채널에 링크가 이렇게 고정 댓글로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있습니다. 4분, 5분 정도 투자하더라도 내가 과연 어느 쪽에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자, 한 번씩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하러 가기를 눌러주시면은 결국은 설문조사를 한 3분에서 4분, 5분 정도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소비 MBTI가 16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자, EIFD가 나왔죠? 굉장히 안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이 유형은 전체 유형 중에 8.1%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희소한 EIFD, 절제가 쉽지 않아서 고민 중인 활동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제를 못하는 거야. 그 절제를 못하는데 어디에 주로 돈을 쓰느냐면 이 D라고 나온다는 거는 D는 방콕 스타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배달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서 OTT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 D는 다이나믹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다이나믹은 뭐예요? 나가죠? 바깥에 무조건 나가요. 만약에 이분이 차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차를 끌고 나간다. 바깥에 외부 활동을 한다. 운동도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F가 나왔다는 건 뭐죠? 세 번째 F. F는 뭐냐면 쇼핑보다는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사회성이 많은 분일 수가 있죠. 그런데 E라는 거예요. E는 뭐냐면 상당히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라는 건 자유방임이 아니라 약간 돈은 신경을 쓰는데 행동은 다이나믹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고민이 많아지는 유형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제가 정상적인 소비에서 비정상적인 소비에서 정상적인 소비로 옮겨가기 위해서 내 소비 패턴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돈줄남이 만든 소비 MBTI를 꼭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EIFD, 자 보십시오. 관리형이죠, 관리형. 이분은 G보다는 E의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돈도 약간은 좀 불규칙적으로 써요. 그리고 쇼핑보다 뭘 사드리는 것보다는 음식과 문화생활에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가만히 정적인
여가 생활을 보내지 않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자,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이런 유형들이 많지는 않은데 전체 유형 중에 한 8.1%가 이런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그냥 편안하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쓰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계속 진짜 돈을 많이 쓸 거면 그냥 뭐 자유방임으로 그냥 편안하게 쓰던가.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스타일이 푸드와 컬처에 많이 쓰는지 아니면 쇼핑에 많이 쓰는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돈줄남을 열심히 시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스타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반드시 해봐야 되는 테스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테스트를 하셨으면 자, 두 번째 테스트를 가셔야 되는데 두 번째 테스트는 이겁니다. 나와 잘 맞는 환상의 소비 파트너는 누구고 나하고 잘 안 맞는 환장의 소비 파트너는 어떤 거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혼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하셨다면 자,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분이 있으실 거고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결혼을 안 하셨다면은 뭐 주로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어떤 동료분들이 있을 텐데 과연 나하고 소비 성향이 잘 맞아서 나랑 죽이 잘 맞는다 그러죠? 보통 죽이 잘 맞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여친, 남친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돈궁합을 얘기하는데 꼭 뭐 내가 여친, 남친이 없고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주로 이렇게 소비 활동을 잘하는 뭐 친구, 베프 뭐 이런 분들하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돈궁합 점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돈줄남이 만든 소비 MBTI는 단순하게 소비 MBTI, 그러니까 소비 성향만을 16가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돈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EIFD인데 내 여자친구가 ERSD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나오면 완벽한 적합이라고 돼 있죠. 와, 진짜 환상의 궁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록색만 나와도 매우 적합. 그 다음에 연두색이 나와도 뭐 어느 정도 적합인데 이 주황색이 나오면 그렇게 막 완전히 잘 맞는 스타일도 아니고 완전히 안 맞는 스타일도 아닌 약간 좀 중립적인 그런 거고요. 회색이 나오면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빨간색이 나온다? 완전 상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극. 상극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굉장히 사실은 대칭적인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EIFD인데 여친이 ERSD가 나왔다. 그러면 55점 정도의 돈궁합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돈 공부하면 더 잘 될 커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줄남 보면서 조금 좀 업그레이드 하면 괜찮은데 현재로는 이게 두 사람이 뭔가 소비 패턴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친구, 베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배우자, 남친, 여친과 나의 돈궁합 점수가 얼마인지 반드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기 전에 내가 절약과 저축과 재테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테스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바로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이라는 노래도 있죠. 자, 여러분 세상의 이 시류에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들처럼 앞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한번 이겨내는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돈줄 한마디. 괴로움이 남기고 한 것을 맛보아라. 고통도 지나고 나면 달콤하다.